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문화방송 파업 당시 최승호 PD 그리고 박성재 기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지요.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 사건의 피해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문화방송 전 PD이신 최승호 PD인데요. 현재는 뉴스타파 앵커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네, 저는 좋네요, 아주. 뉴스타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렇게 이런 방송 시설 자체는 지금 네. 이렇게 라이브로도 할 수 있고, 그죠? 네. 오디오도 할 수 있고, 네. 비디오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거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스튜디오는 방음도 안 돼요. 저희도 방음이 안 됩니다. 이게 회의실이에요. 네. 네, 대회의실을 이제 녹음할 때 이렇게 썼다가 또 회의할 땐 다 밀어내고 회의실로 쓰고. 아, 예. 네. 그래도 아주 번듯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뉴스타파는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모셔다가 인터뷰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요하죠. 빨리빨리 이렇게 그때그때 나오는 이야기들 소화를. 저도 자주 듣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뉴스타파를 꼭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이제 이 사건을 접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저희 애청자들 가운데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 이렇게 네.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2014년 4월과 11월 문화방송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라는 분이, 그리고 또 정재욱 법무실장, 폴리뷰라는 매체가 있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인터넷 매체 박한명 대표가 회동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 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딱 이 녹취록 보셨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 이런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당사자니까 네. 저에 대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네. 많이 놀랐죠. 그러니까 최승호와 박성재는 뭐 파업의 후견인이라서 우리가 잘랐는데 증거가 없었다. 그런데 아마도 뭐 얘들은 소송을 하면 살아올 수도 있겠는데 1심에서는 무효, 해고 무효가 났지만 2심에서는 이 최승호 박성재조차도 그 해고가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써달라, 기사를 잘 써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청탁 자리였거든요. 네. 예, 정말 그 대 MBC라고 할 수 있는 그 공영방송의 어떤 그 본부장이 네. 기자 4명이고 또 그 박한명 대표가 스스로 이제 표현한 걸 들어보면 자기네는 기자가 4명인데 월급도 못 준다. 돈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돈에 제일 약하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곳에 이렇게 정말 청탁을 하면서 뭔가 대가를 약속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참담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네. 참 그 특정인을 둘을 지목을 해서 대문화방송
공영방송의 본부장이라는 분이 특정인 2명을 지목을 하고 파업의 후견인, 그러니까 뭐 사실상 배후다, 배후 네네. 조종자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분이 사라지면 MBC 파업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주장을 그 비추어 보면. 예?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청탁과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자리의 녹취록이었는데요. 성격을 규정하자면 네.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해고를 시킨 것이다.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돈이가 얼마가 들든 우리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관여할 바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돈이 들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더군요. 네. 그리고 이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해고시킨 것이다. 이런 아주 그냥 이게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요, 이게 끔찍한 단어들입니다. 네네. 예, 이런 단어를 막 쓰면서 사실상 이제 척결 대상으로 이렇게 삼은 것인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가 이제 그 자리의 성격은 앞서 이제 규정을 해주셨고, 네. 그럼 백종문이라는 사람은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군요. 참 사람에 대해서 네. 이게 참 나이가 들수록 그 깊은 속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보면 네. 그 백종문 씨는 이제 원래 이제 시사 교양 PD 출신이고, 시사교양 PD. 네네, 예. PD 수첩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 저하고 같이 PD 수첩을 오래 했습니다. 누가 선배입니까? 그분이 저보다 2년 선배죠. 2년 선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저하고 둘이 짝으로 예. 이렇게 프로그램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점술가가 판친다라는 프로그램도 아, 했는데, 예, 저도 봤어요.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예, 프로그램이죠. 예, 예. 아, 그거 그분하고 같이 하셨어요? 네네, 심진송 씨도 나오고, 아, 예. 맞아요. 그랬던 프로그램인데 그 같이 해서 그때 뭐 그 방송위원회에서 저 상도 받고, 네. 그런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MBC 노동조합에서도 부위원장도 했어요. MBC 노조 부위원장을 했던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이라든지 방송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시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뭐 그렇게 글쎄요, 어떤 평상적인 우리 이제 MBC 구성원과 크게 차이가 있게 느껴지진 않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 다만 이제 모르겠어요. 그 이제 보직을 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이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참 상당히 출세하셨던 분인데, 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마 자기가 좀 뭐 아쉽고 출세를 좀 덜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네. 어쨌든 이제 김재철 사장이 그분을 이제 편성국장으로 발탁을 했는데, 김재철 사장의 그 발탁 이후에 네. 사람이 제가 느낄 때는 네. 많이 변했다. 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치 무슨 타고난 보수인 것처럼, 타고난 우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파업 과정에서도 가장 그 김재철 씨 옆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진숙 씨와 함께 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네. 지금도 이제 굉장히 네. 말하자면 파업, 그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많은 우리 그 MBC 구성원들을 네.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이렇게 단속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뭐 이런 역할을 본인이 자임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MBC 노조 부위원장을 할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 MBC는 늘 이제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노조였잖아요. 네네. 예. 그 아마 90년대였을 겁니다. 90년대요. 그러면 한창 방송민주화 투쟁할 때, 그렇죠. 방송민주화 투쟁이 한참 계속될 때 네. 본인이 뭐 부위원장도 하고 네. 그랬죠. 그때 당시에 뭐 MBC 노조가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예. 그때 당시 이진숙 기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송민주화 운동에 동참했었다고. 그렇습니다. 이진숙 기자도 뭐 92년 우리가 50일 파업할 때 아주 네. 열심히 하고 네. 그랬었죠. 자, 그랬던 분이 그러면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니까 그러면 편성국장 보직을 맡게 된 것이
2012년입니까? 그럼 2011년이나 아마 네.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2010년. 2010년. 한 2010년 정도 됐겠네요. 예. 네.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그러니까 보직을 향한 본인의 열망 때문에 이렇게 동료들을 그냥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일했던 후배들 아닙니까? 그죠? 그건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겠는가. 물론 이제 과거에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네. 뭐 노조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뭐 좀 지나치다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민주화 운동 속에서 형성된 그 큰 흐름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노조가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도 노조가 때로는 좀 지나친 면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네. 저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떤 방송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큰 흐름 속에서 방송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고 또 좀 지나친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비판하고 네. 이렇게 자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는데 네네.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방송의 그 기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구성원들을 쏟아내버리는 네. 이런 아주 굉장히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선택했던 것은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개인의 이익, 네. 이해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네.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그 주변에서 뭘 좀 보장받은 게 있어서 이분이 이런 뭐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적은 없는데 네. 어쨌든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아마 임원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일 거예요. 임원을 굉장히 예, 오래 하는 굉장히, 게. 굉장히 오래 하는 경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편성국장, 편성제작본부장 그리고 미래전략본부장까지. 예, 뭐 기획 뭐 본부장도 하고 또 예. 지금 미래전략본부장도 하고 보통은 이제 임원 본사 임원을 하면 뭐 네. 2년 3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이제 지방사 네. 임원으로 네, 예. 지방사 사장으로 내려간다거나 네.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퇴직을 하시거든요. 네, 대개의 경우는. 예,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본사에서 네. 계속 이제 핵심적인 요직들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도 네. 반드시 MBC를 장악하는데 네.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권 차원에서도 MBC 장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로 백종문이라는 사람을 꼽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물론 이분 말고도 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 있겠지만 해주셨습니다. 저는 좀 이런 점도 궁금했어요. 막상 그 회사에서 왜 나를 내몰았을까? 내가 적당한 내가 파업을 뭐 주도적으로 했던 지도부도 아니었고 당시에.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해고시키려고 했지? 라고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근데 이 녹취록을 딱 보셨을 때, 개인적인 소감이랄까요?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파업의 후견인으로 찍혔을 때, 그리고 정말 더 궁금한 것은, 이 사실 맞습니까? 근데 글쎄요, 백종문 씨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네. 제 생각에는 노조 생활 좀 허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MBC 노조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제 현 집행부가 네. 그 구성원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파업이라는 건 사실 마지막 그 행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성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무슨 후견인이 있어서 후견인이 뭐 파업을 지시해가지고 파업에 들어가고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예.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부장급이었기 때문에 네. 원래는 이제
노조 조합원이 아니었어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죠. MBC 노조는 부장 정도의 그렇죠. 직함을 가지면 원래는 부장 이상 되면 네. 이제 조합을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합을 떠났다가 네. 하도 회사가 이제 그 노조를 탄압하니까 네. 노조가 규약을 바꿔서 이제 부장 이상도 이제 다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바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수 없이 후배들이 들어와라 그러니까 선배 좀 도와주세요. 선배 좀 들어와서 좀 도와주세요 예,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제가 뭐 무슨 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뭐 핑계겠죠. 네, 핑계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뭐 4대강 수십 6m의 비밀이라든지 네. 뭐 이런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기왕에 뭐 자르는 김에 뭐 청와대에 바치는 뭐 인사랄까 예. 이런 개념도 좀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 바치는 재물이었던 겁니까? 재물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겁니다. 예.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2012년 문화방송 파업이 불법이었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성을 들어보면요, 어떤 불법 파업이라는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백종문 본부장의 발언에서 육성에서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읽히는데요. 당시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다 판단해 네. 주셨지 않습니까? 예. 예.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쟁점을 놓고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 무죄였습니다. 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래서 업무 방해도 다 아닌 걸로 났고요. 네. 합법 파업이다라고 법원이 시종 일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근로 조건이다. 방송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법원이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근로 조건이 이제 현저하게 침해된 경우 공정방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네. 방송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럼 파업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공정방송이라는 근로조건을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네. 합법적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백종문 본부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들은 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네가 그 공정방송이라는 근로조건을 다 파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건 뭐 사법부의 판단과는 180도 다른 얘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판단은 MBC 2012년 MBC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었고 그리고 현저하게 근로조건,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고 이 근로조건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MBC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라는 의혹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1심은 무죄가 났지만 노동조합이 2심은 어떻게든 안 되는 여론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하는 자리였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폴리비우라는 아주 정말 작은 매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 특히 이런 매체에 네. 언론이라고 보기도 좀 힘드는 그런 매체고 영향력도 없고 네. 아무도 안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이제 기사가 걸려요. 네.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 네. 정도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 기사 내용을 막상 들어가서 보면 네. 누구나 보면 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어떤 그런 기사들로 이렇게 일관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없잖아요. 신뢰도를 쌓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방적 주장을 실으면 그건 일단 기사가 아니죠. 네. 예.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이런 건 기대하기 좀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아무 곳에서도 심지어는 조중동에서조차 네. MBC 사측을 편드는 그런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까지 그런, 찾아간 그런 거예요. 매체라도 네. 기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마저도 법원의 판결 앞에 뭐 어떻게 토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MBC 경영진이 선택한 것은 폴리뷰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반대 여론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것이죠. 예, 예, 예. 그 실제인데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직원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상당해요. 저는 이분이 전직 MBC 노조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에 굉장히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 뭐 서해교전, 미선희 효순이, 광우병 뭐 등등의 이제 막 발언을 하면서 이 MBC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MBC는 시사교양국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 초부터 끊임없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싸우게 된 것도 그 영향이다. 그 탓이다라고 MBC가 제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 지금 전혀 그것을 못하게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MBC 직원들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백종문 본부장의 이런 인식을 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철학이나 네. 뭐 이런 데서 기반해서 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아마 현재 그 정권이 네. 그 청와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 철저하게 틀어막고 현 정부의 어떤 우파적인 보수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에 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녹취 내용 중에 한 군데 보면은 PD 수첩이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 적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소수자 문제를 다룬 것에 대해서 네. 그 이제 폴리뷰의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네. 또 이제 백종문 본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다라는 걸 알고 그 담당 국장, 네. 그 아마 그 당시 시사제작국장이었던가 본데 담당 국장한테 자기가 전화를 해서 야단을 쳤다. 맞아요. 왜 그런 걸 다루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그 국장이 하는 말이 다뤄도 되는 줄 알았다. 다뤄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종문 씨는 다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에서 그 시사제작국장은 헷갈리는 거죠. 뭘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아니 이런 거조차 못하게 하는가? 네. 이거 못하는 거였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말 그 마음은 백종문 본부장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백 본부장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토로하는 게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결국은 그 야당의 주장과 같이 맥이 이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밝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 이러니 저러니 무슨 뚜렷한 뭐 철학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하여간에 야당에 도움이 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그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아닐까.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성소수자 보호 게이 레즈비언 문제는 리퍼트 대사도 그렇죠. 예. 얘기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 네네. 그리고 국제 인권 유엔도 네. 성소수자 보호는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뭐 야당의 주장과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적 추세인데 그마저도 지금 MBC 그 고위 임원인 백종문 본부장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서글픈 현실입니다. 공영방송인 MBC의 시사교양국장이 어떤 의제를 정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위에서 도장 찍고 이거 해도 되냐 물어보고 하고 못하게 하면 안 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최승호 PD가 시사교양국에 계실 때 만들었던 여러 프로그램 제가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꼭 전화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번에 이거 센 거 했는데 이거 좀 받아주세요. 네. 그럼 제가 MBC 달려가서 받아서 기사 열심히 썼던 기억도 납니다. 네. 저는 최근에 PD 수첩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요새도 하고 있더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MBC를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런 회사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기 매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MBC가 이제 현재 지금 김재철 사장 이후로 현재 경영진들이 거의 뭐 공영방송으로서 MBC 터전을 완전히 다 짓밟아 놨죠. 예.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정말 경천동지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네. 제가 이제 SNS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 패친이나 특친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반응이 그래요. 굉장히 이제 붕괴하는 분들도 한 반 정도 계시지만 네. 또 나머지 분들은 뭐 이제 MBC 잊었어요. 뭐 우리 집 채널에서 MBC는 뺐습니다.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최 PD님도 이제 MBC를 잊으시죠.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슬프죠. 사실 그 지금 우리 언론 지형을 보면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실제로. 네. 특히 방송은 그래요. 네. 지금 뭐 종편들이 생기고 난 뒤에 지금 뭐 공영방송들이 그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종편들은 네. 비판을 하기도 해요. 네. 정부를. 네. 그 청와대 뭐 깔 때도 있고. 네. 그렇죠. 어쩌다 보면. 예. 그런데 이 공영방송들은 막 그 청와대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막 죽는 줄 알아요. 완전 경기를 해. 경기를. 예. 그러니까 공영방송들의 어떤 언론으로서의 위상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발표된 그 여론 집중도 영향력 그 지수를 봐도 네. KBS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MBC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종편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진짜 건전한 민주주의를 우리 생각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언론 지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언론 지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역시 뭐 지금 솔직히 종편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설사 정부가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어떤 종편들을 뭐 갑자기 뭐 허가를 취소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참 어려운 얘기죠. 네. 어려운 얘기고 결국은 공영방송이 중심을 잡고 네. 좌든 우든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래도 어떤 그 건전한 공론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공영방송을 중심을 잘 잡도록 만들어 놓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MBC 현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갖고 좀 귀찮긴 하지만 정말 저런 모습 내가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래도 지켜보면서 비판하고 또 그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좀 힘도 좀 불어넣어 주시고 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네. 정말 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참담함이 여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요. 네. 예. 그 눈빛에 이렇게 그렁그렁 하는 그 참담함이 저한테도 덜 오는데요. 예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손을 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재욱 법무실장이라는 분이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거론을 쭉 하면서 예능이 문화방송 예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민을 좌경화하는데 1등 공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MBC 2580에서 쌍용 자동차 문제 다뤘는데 내가 이거 정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네. 법무실장 파워가 그렇게 셉니까? 그러니까요. 그 원래는 사실 MBC는 저기 예를 들면 이제 시사제작국이다 그러면은 PD집을 만들면 네. 시사제작국장이 이제 실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네. 그 이외에 나머지 조직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네. 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장 책임제라는 거였는데 네. 그런 그 단체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지금은 이제 단체 협약 자체를 해지를 한 상태고 MBC 안에 단체 협약이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없어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뭐 5만 군데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정 법무실장이라는 사람은 네. 원래 김재철 사장을 변호해주던 그런 변호사였는데 사실 그 사법시험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니래요. 변호사 경력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MBC의 법무실장을 할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분이 법무실장이 돼서 이제는 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말하는 걸 보면 네. 자기가 무슨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비극적인 현실이죠. 더군다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한도전이나 네. 무슨 라디오스타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좌파적인 어떤 네. 프로그램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참 궁금해요. 어떻게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우파 좌파를 갈라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던데. 무한도전을 보면 거기서 무슨 좌파적인 감성이 이렇게 느껴지나? 네? 제가 아주 예능 프로그램 사실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라서 네.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지예요. 그런 얘기는. 네, 최승호 PD께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웃음이 나는데요. 예. 웃음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사람이 말이에요. 웃는데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상황 인식이 얼마나 좀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저열한 인식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에 간섭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프로그램 만들겠습니까, 사실. 그럼 차라리 이제 그 사람 보고 직접 만들어라 그러는 게 낫겠지. 네. 참. 그러니까 입맛에 맞지 않으면 네. 전부 비토하는 네.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라디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이제 손석희의 시선 집중 그리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두 간판 프로 아닙니까 라디오에? 근데 이 두 간판 프로에 대해서
왜 맨날 한국일보 뭐 프레시안 경향신문만 쓰냐.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봤더니 그 뉴스 브리핑하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저녁마다 나와서 출근길 퇴근길에 뉴스 브리핑하는 기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바꿔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데 실제 그 영향력이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요 지금. 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일보가 무슨 좌파 매체도 아니고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고 프레시안도 그런데 참 라디오는 전부 빨갛다라는 표현도 참 귀에 거슬리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지금은 뭐 그 손석희 시선 집중이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그 성과가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네. 누구나 다 아침이면 들어야 된다 네. 생각하고 특히 이제 뭐 언론에서도 늘 주목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손석희 진행자가 결국은 이제 MBC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뭐 더 이상 거기서 MBC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진행자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맡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의 어떤 영향력이나 신뢰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네. 급전직하 이렇게 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그 단초를 이번에 이 녹음돼 있는 이 여기서 우리가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네. 폴리비오의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기가 뭐 백분 토론도. 백분 토론에 네. 좀 패널로 네. 나가게 해달라. 또 이제 자기 뭐 기자를 뭐 시선 집중에 네. 계속 나가게 해달라. 네. 이런 부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 백종문 본부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실제 그 회합 이후에 네. 백분 토론과 시선 집중에 네. 그 박 국장이라는 분이 출연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MBC의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들이 네.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또 어떤 과정에서 네. 선택되고 결정되는지 이러한 구조를 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상 문화방송의 공정성을 잃었고 누군가가 청탁을 하면 그 청탁을 받아서 실행해주고 그리고 MBC가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방향의 뭔가 대가를 받고 뭐 이런 식의 주고받는 거래가 계속 있었다면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현행법상 위반되는 요소는 없나 이것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들이 뭐 하여튼 종합적으로 네.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성재 기자와 저를 이제 해고했던 네. 그런 이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들 네. 그 개개인들이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게 네.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네. 그 나머지 여기 드러났던 많은 일들도 사실 그 MBC라는 그 유기체 조직을 망가뜨리는 네. 일종의 배임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그 실현 가능한 것인지 네.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다른 언론들은 다 쓰고 있는데 유독 MBC는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 문제는 보도하지 않고 네. 이 문제는 보도하지 않고 이제 뭐 엉뚱하게 그 최민희 의원 선거법 녹취록을 폭로했던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좀 흠집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보도를 해서 지금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사실 과거에 MBC가 이제 공정방송을 하려고 노력할 때는 자사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사 비판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그렇죠. 거에 비하면 지금 그 언론 민주화가 굉장히 많이 후퇴한 요소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면 MBC 노조가 당장 나서서
뭐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장실로 달려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박문진 이사회장에 가서 막 그 비판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뭐 집회도 열고 여의도보다 여기 상암동이 훨씬 더 넓어졌지 않습니까 공간이. 네네. 그래서 집회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이런데 조용해요. 뭐 조용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 녹음 끝나고 네. 바로 이제 가서 또 이제 시위도 하고 뭐 면담 신청도 하고 또 노조 집행부랑 같이 이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파업을 한다든지 예, 과거에 같았으면은 좀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네.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면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MBC 경영진은 오히려 네. 노조에게 니들이 파업을 해라. 아.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다 잘라주마. 다 잘라주마라든지 아니면은 너네들이 파업을 하는 그만큼 우리가 뭐 시용 기자 또 시용 PD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우리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서 간다. 이런 스탠스죠 지금. 그래서 이제 MBC 2012년 파업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기자들을 새로 뽑았고 네. 지금 이제 시청자들이 그 TV에서 MBC 채널에서 보는 네. 얼굴을 볼 수 있는 기자들은 네. 아마 상당 부분 네. 그 새로 뽑힌 그런 기자들입니다. 아. 예. 과거에 이제 파업을 했던 기자들은 네. 거의 중요한 출입처에서 다 몰려났고 네. 지금은 이제 아예 기자로서 일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배치된 분들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 PD들 전부 예, 예. 보도와 관련이 없는 직군으로 예, 많이, 발령이 예, 나거나 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황당한 게 시사교양국 PD였는데 지금 MBC 겨울에 스케이트장 열잖아요. 상암동에 그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는 부서에 여러 명이 지금 가 있죠. 시사교양국 PD들이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네. 보면은 저 아이스링크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아이스링크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네. 그 관리하는 네, 있어요. 관리소 있는데 그 안에 네. PD가 아마 거의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매일. 예. 그 스케이트장 관리하는데 시사교양국 PD들이 계시는군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네요. 예. 네. 참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지금 거기 물론 저희가 스케이트장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니, 그 적재적소에 스케이트장 관리를 잘하는 분이 있겠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해고 무효 소송 진안한 과정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2심에서는 승소하셨어요. 2심까지는. 지금 대법 판결 앞두고 계신데 언제쯤 이게 확정 판결이 날까요? 글쎄,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대법원 마음인 것 같고. 네. 글쎄, 뭐 조속한 시일 내에 날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러대요. 그 네. 변호사가. 네. 이번 사건이 대법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 뭐 지금까지 계속 그 해고 무효 네. 판결이 났고 파업은 합법이었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대법원이라고 해서 그것과 다른 어떤 판결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네. 다만 이제 MBC 경영진 뭐 안광원 사장이나 백종문 본부장이 네. 만약에 뭐 사실 그분들이 그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들을 또 새로 선임해가지고 아하. 대법원에서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라도 한번 뒤집어 보자고 생각했다면 네. 이번에 그 녹음 파일은 그러한 희망에 네.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게 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은 좀 드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방송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리고 특히 박성재 기자 그리고 최승호 PD 해고는 적법한 것이었다.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MBC의 해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 그러니까 이게
MBC가 이제 더 이상 언론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네. 무슨 사실관계를 네.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자기네가 그 녹음돼 있는 녹취록에 보면 백종문 본부장 스스로가 네. 아무 근거가 없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잘랐다. 네. 그리고 그 이 둘은 저기 소송을 통해서 살아서 돌아오면 그냥 받으면 된다. 막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네. 이제 이 정도면 좀 상당히 중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뭐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한 것이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증거가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결국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네. 그러니까 참 안 되는 논리를 네.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선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과 합리주의가 없는 주장으로도 네. 충분히 법원이 해석해 봄직한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아마 법원이 제 생각으로는 네. 혹시 대법관들께서 MBC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그 조금이라도 한번 검토해 볼까라는 마음이 있다가도 이번 사건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나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 저희 인터뷰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시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침에 일찍 하면 이렇게 댓글이 많이 안 붙는데 예. 특히 최승호 PD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최승호 PD 뉴스타파 없어서는 안 될 방송이다. 뉴스타파 오마이TV 힘을 합치면 대박 날 듯. 예. 언론 매체의 크기가 좋은 언론의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도 아프리카 TV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대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전에는 MBC 정말 많이 봤는데 지금은 무한도전도 안 봅니다. 솔직히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차라리 TV조선이나 채널A는 무슨 얘기하는지 종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들어보기는 하는데 공중파 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진보 방송국들 서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정권 교체나 총선 승리를 해야 가능한 거니까 안 되고 일단 종편에 맞설 진보 매체도 파일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투표로 뽑으면 안 됩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의견들은 좀 어떠세요? 좀 일부는 좀 그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무한도전도 못 보겠다. 가슴이 아파서 못 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아프죠. 예. 네. 보니까 해고되신 지 1300일. 네, 뭐 네.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네. 하대요. 예, 그 정도 된다고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네. 그 사실 제가 그 MBC에 계실 때 자주 뵀었잖아요. 그때 네. 굉장히 그 활력 넘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네.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내보낸다. 사실 그 유명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스폰서 검사를 비롯해서 특히 황우석 사태 그거는 네.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영화 주인공 영화 주인공이셨잖아요. 네, 그 영화가 뭡니까? 그 제보자. 제보자 임술래 감독의 그 영화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사실 MBC에서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다 만드신 정말 실력 있는 PD로 한국 언론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300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회사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또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나고 계시는데요. 지난 1300일을 좀 회고해 보자면 어떤 날들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달라진 언론 현실 속에서 또 제가 언론인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발견하고 그걸 또 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MBC가 계속 이제 더 심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이 아팠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을 포기하지 말고 되살려서 살려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예. 언젠가는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지만 굉장히 굵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공영방송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1시간 정도 최승호 PD 모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도 나눠봤는데요. 잠시 뒤에 MBC 앞에서 또 기자회견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투쟁 계획이라고 하면 됩니까? 네.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인 싸움은 싸움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많은 우리 그 시청자들께 알려 나갈 수 있는 싸움을 계속 지금 해야죠. 지금 이제 천막 농성 같은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1인 시위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되고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결합해가지고 네. 국회에서 뭔가 이 문제를 제대로 좀 다룰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노력도 사실 국회가 지금 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공영방송 네. 네. MBC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안광한 사장이나 백종문 본부장 불러가지고 네. 무슨 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야당이 사실 지금 이제 거의 뭐 야당이 분당 사태 비슷하게 되니까 네. 상당히 이게 잘 안 돼요. 네. 어떤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렇게 네. 문제를 집중해서 대응력이. 대응하는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하여튼 뭐 열심히 좀 싸워보겠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이 국회 상임위라도 좀 열어서 이 네. 문제를 좀 따져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미방이가 네. 뭐 연락을 하면은 뭐 네. 야당 의원들이라도 다 힘을 모아가지고 네.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요. 미방위 의원들 중에서도 또 당도 이렇게 이제 많이 달라지셨고 네,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사회적으로 보자면 경시원 동지할 만한 사건이 발각이 된 것인데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진단조차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 자체로 우리 사회가 스스로 후퇴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회도 또 언론도 저희 같은 대한 언론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이 사건 함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총선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이 지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총선 분위기가 형성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여당 내부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자주 네. 나오세요. 예. 자, 새누리당 지금 총선 준비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당내 상황 어떤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새누리당은 빠르면 이번 주까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만찬에서 각각 공천관리위원회 추천해서 구성을 마무리 짓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앞서 공천룰을 정할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관위원 구성을 놓고 친박 비박 간 계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친박계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을 강력히 밀고 있고요. 비박계는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한구 의원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우기도 했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에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의원을 통해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박계 내부에 있는 거지요. 네네. 이 비박계는 이 의원 대신에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밀고 있습니다. 네. 강창희 전 국회의장 역시 친박 원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원에 비해서는 좀 소신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 외에 좀 중립적인 법조계 인사들, 예를 들어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나 네. 김항식 전 국무총리 등도 후보군으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김무성 대표가 이번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와 한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분석들이 여러 언론에 지적이 좀 되고 있더군요. 과연 청와대와의 싸움에서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승리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재 영입과 관련된 갈등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돌아온 최경환 의원이 김무성 당대표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최 의원이 깃발을 들자 친박이 집결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3일 발언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최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다보스 포럼에 다녀왔어요. 그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야당은 지금 경쟁적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당은 조금 인재 영입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책임을 가진 분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김무성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김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추천 없이 막연하게 시스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부질없는 논란이다. 하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면을 좀 살펴보자면 네. 인재 영입 문제는 또 다른 당내 헤게모니 싸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새누리당 당 인재 영입위원장이 두 달째 공석인데 아하. 직전 인재 영입위원장이 권오열 전 의원, 지금 안동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죠. 네. 이 부분이 김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권오열 전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친박 쪽에서는 이 공석인 자리에 네. 최경환 의원을 넣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 중입니다. 아하. 예,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얼마 전 김 대표가 서울 마포갑으로 출마 지역으로 옮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홍문종 의원, 그러니까 친박 의원인 홍문종 의원이 최경환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으로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안 전 대법관을 지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날서게 반응했거든요. 네. 예, 김 대표는 최고위원 지명은 당대표 권한이다. 당에 도움이 될지 중진 의원으로서 신중히 비판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홍문종 의원하고도 나를 세웠네요. 네. 최 의원은 물론 최근 사석에서 네. 내가 왜 그런 골치 아픈 자리로 가야 하느냐라고 일축을 했다고 하지만 네. 친박 입장에서 보자면은 최경환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네. 신친박, 유친박이라고 할 수 있죠. 유친박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비박계는 이 유친박들이 향후 총선을 통해서 당에 입당하게 된다면은 네. 당내 역학 구도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김 대표가 여권의 독보적인 대권 후보이긴 하지만 네네. 당내 역학 구도가 흔들린다면은 향후 경선이라든가 네. 여러 행보에 있어서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 이 한수만으로 2017년 대선까지 새누리당 당내 역학 구도가 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좀 연결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동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주장을 해서 새누리당 진박 행렬이 막 있었는데 이제는 뉴박 행렬이 또 나오는 겁니까? 뉴박 뭐 한글로 풀었으면 새박, 에? 이렇게까지 진화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새누리당 굉장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앞으로 더 첨예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험지 출마론 이 비판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죠? 네, 사실상 당대표가 출마 지역구를 직접 돌린 만큼 사실상 전략 공천한 것 아니냐, 아하. 그리고 스스로 정치혁명이라고 자부했던 상향식 공천의 지지를 훼손시켰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문제된다고 보는 게 불출마 선언을 했던 문대성 의원은 인천 남동을로 다시 돌려서 출마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정치를 희화화시켰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 의원이 지난해 12월 은퇴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네. 지난 4년간 목도한 현실 정치인은 거짓과 비겁함,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네. 짙게 드러낸 것인데 네네. 고작 한 달 만에 그 정치판이 더럽다면서 뛰쳐나간 그가 당대표의 부름을 받아서 곧장 컴백을 했습니다. 뭐 유권자로서는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죠. 이런 굉장히 게다가 인천 남동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그렇습니다. 뭐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네. 최근에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네네. 그 뭐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 그 해운대구에 기웃거리다가 네. 마포로 올라간 것을 보면 이거는 뭐 부산 시민이 아니라 네. 마포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 아니냐, 노욕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한 적.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험지 출마론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욕 또는 어떤 이 정치 희화 이런 네.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총선 직전에 국민대에서 논문 표절 의혹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이번에 좀 저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홍 의원이 온갖 미사 요구를 말하면서 멋있게 스포츠계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한 분이 갑자기 지역구를 바꿔서 스포츠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다시 영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네. 질타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이 태권도 문제를 두고는 또 홍 의원하고 문 의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홍 의원이 지금 국기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국기원. 네. 네, 태권도 그렇죠. 심사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 의원은 IOC 위원 그 태권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로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그 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문 의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원장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아하. 예, 홍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 태권도 쪽 단체는 네. 갈등 조장 문제선 태권도계 영구 퇴출이라는 피켓 시위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사감과 어떤 이 정치 희화들이 뒤섞인 그런 모습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정치 희화화도 아니고 문대성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당시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계속 맞습니다. 이분이 이거 뭐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랬다가 또 뭐 이를테면 정치권을 향해서 거의 이제 침을 뱉는 듯한 수준의 이제 비판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들어오는 경우인데 참 이런 대한민국 이런 정치를 우리 유권자들은 참 불쾌감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마찬가지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태호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를 하라 이렇게 권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김태호 의원 뭐 본인 뭐 뜻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당일각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장우 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26일 어제죠. 그 기자들과 만나서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로 나서달라는 최고위원들의 정방위적인 요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합답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 김 의원도 실제로 뭐 마포에 특별한 연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마포갑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출격하는 만큼 네. 김태호 안대희조로 뭐 마포를 석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반발이 뭐 예상됩니다. 당장 서울 마포갑에서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했던 강승규 전 의원이나 네.
네. 그리고 인재 영입 1호로 소개됐었죠. 스스로 마포울 출마를 결정했던 대한변협 대변인 출신 최진영 변호사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강 전 의원은 이미 뭐 국회에서 두어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안재대 법관을 성토한 바 있고요. 뭐 네. 이때 뭐 이 개누리당이냐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뭐요? 그리고 어떤 뭐? 새누리당이 아니라 개누리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아유, 이게 무슨 사석에서 나는 이런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되어 있다. 뭐 이런 네, 강순규 느낌을 전 받을 의원이 수 상당히 있고. 격앙돼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 어떤 뭐 자기가 어떤 학답을 공천에 대한 학답을 받지 못했지만 자진해서 이 마포을에 나간 경우거든요. 그래서 곧장 이런 소식이 들리자 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하고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용태 의원과의 통화 결과 김 최고위원의 마포울 출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새누리당이 거의 뭐 자중질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그 뉴페이스라고 하죠. 새로운 인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 때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뭐 좀 파워풀하게 새로운 변신을 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별로 눈에 띄는 인물이 없습니다. 4년 전 박근혜 비대위에서 뭐 김종인, 이준석, 이상돈 뭐 이런 분들을 쭉 혁신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상당히 성공했던 것하고는 비교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제일 핵심은 더민주의 그 김종인 전 혁신위원을 좀 그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 여러저러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과 함께 김종인 때리기에 가세하는 중입니다. 네. 그만큼 김종인 효과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장우 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김 위원장을 부패 전력자로 규정하면서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뭐 4년 전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네. 당시 당내 일각에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비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을 뭐 비대위원은 물론 대선 캠프 공약을 만드는 위원장급으로도 활약하게 했죠.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결국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민주는 최근에 정말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날마다 뭐 한 사람씩 그 거의 뭐 이렇게 무대에 올려서 새로운 사람을 모시는 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뭐 사견입니다만은 그만큼 현 총선 구도가 야권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아하. 까닭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4년 전을 좀 반추해 보시면 될 텐데요. 네. 4년 전 뭐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뭐 탈바꿈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당사자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당면까지 바꿨죠. 네. 그리고 홍준표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그 당시 유승민, 남경필 등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했고요. 재탕당 수준의 어떤 단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내 목소리가 높았고 그 결과 그 김성식 정태균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 더민주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얘기하고 당 지도부 일원들이 당 대표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다만 뭐 그 원심력이 새누리당보다는 큰 만큼 분당 사태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 현재 총선을 둘러싼 민심이 여당보다 야당이 불리하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려 다야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야당의 발목 잡기를 그동안 줄곧 제기했던 정부 여당의 프레임이 야당에 불리한 언론 환경과 좀 맞물리면서 네. 이 선거판에 야권 심판론이 실제로 형성돼 있기 때문 아닌가. 실제로 뭐 정부 여당 심판론 같은 경우는 앞서의 뭐 보궐선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전혀 뭐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분열, 탈바꿈 등이 야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까닭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몸부림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제단체 입법 촉구 서명에 동참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대통령의 국회 심판론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먹힐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켜보도록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직접 나섰습니다.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다면서요. 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그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로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나섰다. 국민들이 이렇게 나섰다. 뭐 이러면서 네. 압박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뭐 보면은 잘 짜인 각본과 같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상 뭐 간제 서명 운동이 되고 있거든요. 박 대통령이 동참하면서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각 기업들까지 직접 나서서 서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이 국민이 나서 달라고 그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때 말했죠. 이때 바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단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명 숫자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여론전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도도 계속 들통나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라고 허위 서명한 게 1000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이름을 아무렇게나 적어도 서명으로 인증되는 이 같은 운동에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국민들도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1월 3주차 정례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40%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태도는 완강한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선거구 획정 문제 또 국회 선진화법 쟁점 법안들 여전히 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안에 잠정 합의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구정 연휴 전에 선거구 문제를 마무리 져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좀 더민주가 밀린 모양새인데요. 뭐 지금 쉽게 진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 테러 방지법, 노동사법 등을 이어 연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요. 더민주는 선거구 문제를 일단 처리한 후에 이 관련 협상을 진행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어제 양당 지도부 간 후속 협상이 어제도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그저 뭐 서면으로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어요. 그 이목희 정책위 의장이 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거의 정리됐으니까 네.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마저 거부하고 또 연계 처리를 강조한다면은 29일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구 253석의 비례대표 47석 그리고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지난주 중에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 논란이 세게 일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권력자가 나서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런 말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스트레스를 좀 표현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 권력자가 찬성하니까 이 대부분 의원들이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일단 청와대에서는 반응을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정영국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고를 날렸지만 그 정영국 대변인 공식적으로 그런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발언을 무마시키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그 일단 뭐 지난주의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네. 새누리당의 꼼수와 정의하에 버티기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새누리당이 지난주에 운영위를 단독 개최해서 그 자당 소속 권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단 5분 만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본회의에 이 개정안을 부의시키기 위한 조치였어요.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7일 이내에 의원 30인의 요구를 받으면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하지 않고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국회법 80조가 있거든요. 네. 그 규정을 이용한 꼼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에만 동의해주면 네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가고 음. 곧장 가반수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의 힘으로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정의화 의장이 버텼습니다. 네네.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근거를 늘리는 식의 개정안이 아니라 뭐 현재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신속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법안 선진화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되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직접 중재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총선 불출마 선언도 역시 이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진정성을 내비치는 그런 한 수였죠. 그러나 뭐 새누리당이 여전히 자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정 의장이 낸 중재안에 대해서는 더민주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자기 당의 어떤 개정안 뿐이니까 이거를 상정시켜서 처리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똑같은 공방이 29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권선동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2016년 5월까지로 발효 시기를 좀 바꿔놨는데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발효 시기를 이 즉시로 바꿔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려는 그런 속셈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탓을 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화풀이를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